당신의 삶이 문학이 되는 순간. 대구 문학관. 안녕하십니까. 대구아동 청소년 문학협회가 주관하는 대구문학관 5월 3시의 신간 낭독회의 진행을 맡은 저는 동시를 쓴 강순아입니다. 대구아동 청소년 문학협회는 2025년 5월 5일 창립해서 이제 막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도서관과 독자가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지요. 올해도 멋진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구문학의 정수가 살아 숨쉬는 뜻깊은 장소에서 오늘 하청호 시인과 성주희 작가님, 두 분의 귀한 작가님을 모시고 아동문학의 깊은 세계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분의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맑은 휘파람 소리 한 자락으로 위로가 되고 비밀 교환 일기로 따뜻하고 설렘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동문학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아동문학은 어른의 마음속에 잠든 아이를 깨우는 정직한 노크이자 가장 순수한 언어로 지은 가장 높은 철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세상을 보는 창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잃어버린 마음의 고향을 되찾아주는 보물지도와 같은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3시의 신간 낭독회 1부에서 낭독할 책은 2025년 10월 23일 도서출판 브로콜리 숲에서 출간된 하청호 시인의 내 입속에는 휘파람새가 산다라는 동시집입니다. 먼저 시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청호 시인은요, 1972년 매일신문,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셨고요. 76년 현대시학 시추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문학과 동심이라는 한 길만 걸어오신 한국 아동문학의 거장이십니다. 시인께서는 현재 대구문학관 5대 관장의 재선임되어 우리 지역의 문학 정신을 지키고 가꾸는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한국문학상, 대한민국 예술문화상, 세종아동문학상, 대한민국 문학상, 방종환 문학상, 윤석중 문학상, 박홍근 아동문학상, 우리나라 좋은 동시 문학상 등 수많은 영예가 증명하듯 하청호 시인께서는 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나직하게 속삭이며 또 가장 낮은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 오신 분입니다. 동시집으로 잡초 뽑기, 무릎학교, 어머니의 등 초록은 채워지는 빛깔이네, 말을 헹구다, 시가 맛있다면 셰프들이 화를 낼까의 다수가 있고 시집 답이 노을과 어린이를 위한 수필집 큰 나무가 작은 나무에게 가 있습니다. 자, 2025년 여전히 소년의 마음으로 펴내신 동시집 내 입속에는 휘파람새가 산다와 함께 우리 곁을 찾아주신 관장님의 든든함과 또 시인의 섬세함을 모두 지니신 하청호 작가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요? 예. 네, 5대 관장 재선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하청호 작가님을 보러 오셨는데요. 먼저 오늘 찾아주신 독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낭독 동시집 내 입속에는 휘파람새가 산다에 대해서도 또 어떤 마음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문학방송국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게스트로 나왔는데 몇 분 사양했습니다만은 또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 문학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삶을 예술로 만든 사람이 진정한 예술이 아니겠는가.
자기의 삶이 그대로 예술이 되는 그런 삶. 그렇다면은 이 휘파람새도 우리가 일상 속에 있던 삶이 그것이 예술로서가 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뭐 시 쪽으로 예를 들면은 육사 선생의 삶이 바로 그것이 곧 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삶과 유리된 어떤 문학 작품이든지 그것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는 캐나다의 그 노벨상을 수상한 그 여류 작가가 있어요. 이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자기가 소설을 쓸 때 소설가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안 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는 것은 상상으로 쓰면 그만큼 그 현실감과 또는 독자들에게 울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동시도 마찬가지죠. 삶이 곧 동시가 되고 삶이 곧 동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쓴 작품들이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내 입속에는 휘파람새가 산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작품들이 거의 삶과 직결되는 작품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해 주리라 믿습니다. 네. 네, 삶이 곧 동시가 된다. 또 삶을 예술로 승화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이셨죠. 그게 곧 독자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하청호 시인은요, 언어를 살아있는 생명처럼 다루고 자연과 사물을 친구처럼 바라보며 어린이의 상상 속에서 삶을 철학까지 길어 올리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론을 쓰신 김동원 시인은 시집 해설 부분에서 이렇게 시인을 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를 부분과 전체를 단순화한다. 하여 그의 개구쟁이 상상력은 마치 12살 소년과 같다. 하얀 공처럼 통통 사방으로 튀어다닌다. 신바람이 나면 새처럼 날기도 하고 나비처럼 춤추기도 한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시어를 구부리기도 하고 펴기도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청호 시인은 우리 시대의 메마른 가슴 속에 맑은 샘물을 길어 올리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시인님, 요즘 우리는 너무 빠른 변화와 또 가벼운 말들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깊게 들릴 때가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작가님이 동시를 통해 변함없이 전하고 싶은 이 동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 동심의 본질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가 된 그런 것은 이미 사문화된 죽은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가슴에 우러나오는 가장 보편적인 말로 얘기한다면은 모든 문학 작품이 다 그렇겠지만은 이게 동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른이니까 자기 반성과 간절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질문이 나오면 대답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버지나 어머니 이런 부모에 대한 글을 많이 쓰는 것은 그 부모에 대한 어떤 간절함, 그리고 잘하지 못했다는 어떤 자기 반성, 이러한 것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삶이 곧 문학이 되는, 삶이 곧 시가 되는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동심의 본질이라는 것은 자기 반성과 간절함, 그것이 어떤 것과 일맥상통하느냐 하면은 인간에 대한 사랑,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이 시인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 반성과 간절함은 저는 많은데 왜 잘 안 될까요? 이런 말씀을 여쭈려고 했는데
제 인간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사랑이라고 또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인께서는요, 오랫동안 제 동시를 써오셨는데요. 시인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동시란 무엇이며 또 시를 쓸 때 시인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지점은 또 뭔지 궁금합니다. 경계하는 것은 만내리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많이 소재로서 활용했던 것들 또 표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로서의 어떤 그 책무를 또는 시로서의 어떤 영혼이 없어진 그런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나 뭐 모든 작품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항상 새로운 기운이 그 작품 속에 충일해야 돼.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소재를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 내가 동시 먹는 달팽이에 거기에 쓴 시가 변기 이야기가 있어요. 변기. 조금 뭐 어둡고 또 한쪽에서 이렇게 소외받는 그 변기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변기가 내 눈앞에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다른 사람이 놓치고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한 그 사물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이 시를 쓰는 사람, 동시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바탕이 되어 있으면은 그거를 바로 작품으로 승화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에 의해서 우리가 작품을 쓴다고 했는데 그 영감이라는 것은 사실 좀 막연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영감이라는 것은 그냥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영감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바탕을 만들어 주어야 해요. 우리가 밭에서 새싹이 씨를 뿌리면 싹이 터서 우람한 나무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곡식이 되는 것처럼 그 바탕이 안 돼 있으면 절대 영감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작가가 사유하고 또 책을 읽고 그리고 사물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보는 그런 생각의 근육이 탄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영감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그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오면 시를 쓴다고 그런 얘기도 가끔씩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영감이라는 것이 그 뒤에 있는 마치 빙산이 위에 있는 것보다도 그 밑에 수십 배 큰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그 밑에 그분이 갖고 있는 많은 어떤 지식들이나 시적 역량이 축적이 된 뒤에라야만 그 영감이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대답이 되겠습니까? 네, 네네. 그렇다면은 좋은 동시란 뭐 예전에는 또 뭐 영감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만 또 뭐 정의를 내린 경우도 있었지만은 네네. 그 영감 이면에는 이 빙산의 일각처럼 잠재적으로 그 많이 있는 그런 작가들이 노력하는 역량이 있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리를 바탕 해볼까요? 위에서 네. 영감은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싹이 트고 또 우리는 또 새롭게 보는 눈을 또 발휘를 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 동시집은 동시집 속의 소재들을 살펴보면은요 아주 다양한데요. 사물을 보면서 동심을 발견해내는 시인반의 특별한 시선이나 또 루틴 같은 게 있으신지 되게 궁금하고요. 덧붙여 질문을 드린다면 동시는 좀 짧은 글 속에서 큰 세상을 담는다 그런 작업인데요. 네. 일상의 평범한 장면에서 또
그렇게 그 기가 막힌 순간을 어떻게 포착해 오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상이 바로 예술이 되고 시가 되는 그런 어떤 삶, 그것이 일종의 체질화 되면 아마 여러분들 좋은 시를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밌는 예를 하나 들게요. 이 플로리다의 제리 윌스만이라는 사진 작가가 있어요. 이 교수님이 이 과제를 냈는데 A 그룹에는 양이라는 거는 사진을 많이 찍어 오면은 A 학점을 주겠다. 또라 한 그룹에는 좋은 작품을 찍어 오면은 A 학점을 주겠다. 하나는 양만 많으면, 그러니까 50카드 찍은 학생보다는 100카드 찍은 학생이 A 학점 주고, 이제 B 그룹에서는 진짜 좋은 작품을 찍은 학생에게 A 작품을 주는데, 근데 결과를 보니까 우수한 작품이, 아주 좋은 작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많이 찍는 데서 나왔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많이 쓰라는 거잖아요. 나는 명작을 한두 편 써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시상이 생기면은 자꾸 쓰는 거예요. 쓰다 보면은 그 중에서 자기 생각의 근육도 튼튼해지고, 또 이렇게 시적인 안목도 넓어지고, 또 표현의 기법도 훨씬 나아지고, 소재를 찾는 것도 다양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그 많은 작품 중에서 우뚝 솟은 작품이 하나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배 우리 아동문학가들 보면은 이원수 선생님 하면 딱 하나 기억나잖아요. 고향의 봄이잖아요. 김춘수 선생님 하면 꽃 하는 게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사실은 한 시인에게 하나 작품 내지 두 작품만 남아요. 세월이 오래 가도. 그렇다면은 많은 수백 편, 수천 편의 작품을 쓴 가운데에서 기억해 줄 수 있는 작품은 극히 적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한두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작품을 써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시상이 떠오르면은 씁니다. 일단 써요. 쓴데 그 중에서 버리는 게 한 90%는 버려요. 그 중에 한 10편 정도만 골라서 다시 추구하고, 또 다시 계속 추구를 해서 한 달 내지 두 달 후에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창작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아유, 대단하십니다. 예, 100작품을 써서 90작품 정도가 버려지고 한 10작품 정도를 또 추구하셔서 또 작품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시인의 시를 한 편 낭독하고 가면 좋겠죠. 이게 외람되지만 제가 먼저 좀 이런 방금 전에 작가님께서 대답하신 어떤 순간의 포착이 그냥 올 수도 있겠지만은 다작을 쓰고 많은 작품 속에서 걸러지는 게 그게 곧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 작품도 그러면은 그냥 탄생하지 않고 올해 시인님께서 많이 들여다보신 그런 작품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일을 하고 온다고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햄버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낭독해 드릴 시는요. 동시는 악어들이 식사 중이란 동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저 혹시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16쪽입니다.
쉿 악어들이 식사 중 하청호. 배고픈 악어들이 모여든다. 저마다 먹이를 요리조리 살피다가 입을 쩍 벌리고 한 입 확 깨문다. 아삭아삭 양상추, 알싸한 양파, 상큼한 토마토, 감치는 육즙의 패티. 여기도 콱, 저기도 콱, 콱콱콱. 쉿. 지금 햄버거 가게에는 악어들이 식사 중. 저 어떻게 제대로 선생님이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방송해 주셨습니다. 시각과 미각을 정말 간단한 의태어로 절묘하게 좀 형상화한 이 시를 보면서 이렇게 어떠한 언어도 시인의 손을 거치면은 정말 마술사처럼 새롭게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청호 시인의 시집 속에는 자연, 가족, 생명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가득하지요. 또한 위트와 상상, 엉뚱함과 또 공감과 울림이 있고요. 또 깊은 사색을 하게 하죠. 인공지능이 논문을 쓰고 예술품을 만들고 또 글을 쓰는 시대에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 시인이 쓰신 휘파람새가 가진 그 힘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시인이면서 소설가인 비고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찾으라. 그리고 죽을 만큼 그것에 빠져들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무슨 뭐 글을 쓰고 또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 같은 거는 뭐 공장에도 작업에도 투여되고 직접 투입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정신을 표출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 문화가 하니까 시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 삶을 눈물나게 살아라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펑펑 울면서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가슴 속에서 눈물나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은 이 사물이 나에게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폴 세잔이라는 화가가 있거든요. 이 양반은 그림을 그리는데 프랑스의 파리 살롱에 맨날 떨어졌어요. 그때는 뭐 드가 같은 그 이외에 훌륭한 화가들이 많아서 자기는 그게 명함도 못 냈는데 이 세잔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는 이제부터는 사과만 그리겠다 그랬어요. 사과만. 한 개 놓고 그리고 100개도 놓고 그리고 뭐 10개도 놓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위치를 바꾸면 놓고도 그리고 석을 뜰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폴 세잔의 사과는 세계 3대 사과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세계 3대 사과는 아시죠? 아담과 이브의 사과, 윌리엄 텔의 사과, 폴 세잔의 사과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이렇게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의 세계가 구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휘파람새의 이제 이 시집은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새롭게 시도한 작품들이 있어요. 뭐 몽키 바나나는 정글에서 먹어야 맛있다라든 그런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나만의 세계를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추구하는 어떤 시적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생각하고 또 비틀어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왜곡시켜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순서를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떤 작업들이 그 휘파람새의 작품 속에 많이 저는 표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세계를 펼칠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몇 편을 썼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이 시를 읽으면서 그 휘파람새가 내가 기쁠 때는 아주 맑은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기쁜 소리 들려주고 내가 슬플 때는 소리가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도저히 그 사람의 감성은 건드릴 수 없다. 저는 또 이 시를 읽으면서 그 부분을 또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예, 그렇게 감상을 해도 되는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잘 감상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저 시인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듣고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예. 제가 시 한 편 낭송해 드릴까요? 낭송.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변기 얘기를 이미 아시고 있는 분은 있겠지만은 이 시를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변기 이야기 하청호. 걱정이 있나요? 내게 와서 모두 비워놓고 가세요. 걱정이 있나요? 내게 와서 모두 내려놓아요. 상쾌한 기분을 즐겨요. 혹시 걱정이 많을 때 찾아와서 급하게 비우고 난 후 모른 척 하지 않나요? 내 걱정을 싫다 않고 받아주는 나를 하찮게 여기지는 않나요? 내 곁에 예쁜 꽃도 놓아줘요. 코끝을 스치는 향기도 좋아해요. 나를 아끼고 깨끗하게 하면 늘 따뜻하게 데워 놓을게요. 맨살로 앉을 자리를. 아유, 정말로 서두에 말씀하신 네네. 정말 멋진 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인께서 직접 들려주셔서 그 감흥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시인께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한 질문을 여쭈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달이기도 한데요. 작품 속에서 아버지는 좀 야생말 길들이기에서처럼 자녀가 커가는 이렇게 소소한 모습에 좀 울고 웃고 그런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과묵하기도 하고요. 또 소금 아버지의 다리에서는 이제 흐트러짐이 없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쇠처럼 단단하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저는 오히려 더 큰 슬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시인에게서 저 아버지란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아버지일까요? 저는 아버지에 관한 시를 잘 안 썼어요. 어머니에 대한 건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머니의 등이라든가 무릎학교는 다 어머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잠이라는 그 연작 시리즈도 다 어머니에 대한 시거든요. 어머니가 저희들 사형제를 키우고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셨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어떤 간절함,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언제나 간절함과 미안함과 그런 어떤 애정, 그런 것들이었어요. 애정에 관한 정이 아니고 애정. 근데 아버지는 그때 우리 시대의 아버지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가부장적이고 술도 많이 드시고 이런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는 저희들을 별로 돌보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나이보다도 훨씬 많이 먹었고 70대 중반에 들었으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시대 상황이 아버지를 그렇게 했다는 걸 내가 미처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아버지의 등이라는 작품을 썼어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아버지에 대한 글을 계속 썼는데 아까 또 중원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감사함과 간절함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에 녹아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체험이 좋은 글을 낳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면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또는 나쁜 것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시의 그 바탕 그 보고가 되는 건데 다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끄집어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 통로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그거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 통로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내가 생각에는 때에 따라서는 아주 큰 통로를 가지신 분도 있고 아직 좁은 통로를 가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좀 신장로처럼 크게 하면은 그것을 많이 끄집어내면은 결국은 그것이 좋은 시가 됩니다. 결국 삶이 바로 예술이 되는 것이죠. 예. 네, 이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질문을 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맞습니다. 시인께서 50년 이상 이 네. 문학 작품을 써오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시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내가 내 속에 다른 사람이 하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이가 내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린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어린이가 아니고 그 어린 마음을 가지는 어떤 다른 쪽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동시를 쓸 때는 그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어린이의 감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시로 표현하는데 내가 처음에 경상북도 상주에서 글을 쓸 때부터 그 동시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제 개인적인 일상 삶이었을 때 굉장히 제일 힘든 시기였는데 그 이상하게 내 속에는 어린이를 끄집어내서 글을 쓰고 그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글을 쓰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고민 같은 것들이 다 사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문학의 힘이라는 거를 그때 느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아동문학이라는 것이 제가 대구일보에 내가 그때 인터뷰할 때 한 10여 년 전인데 사랑의 문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인간적인 문학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삶의 가장 원형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동심이에요. 이 제기차기를 아이들이 하고 있잖아요. 있으면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그 제기가 떨어지면 자기도 한번 쳐봐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또 집에 아이들이 무슨 뭐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그 아버지나 엄마가 이래 보고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러고 아이들이 줄넘기를 요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무줄놀이 하면 괜히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도 한번 툭툭툭 뛰어 넣어보고 하는. 그건 결국은 잠자고 있던 동심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발현되는 거예요. 이 동심이라는 건 항상 어른의 가슴 속에 꽉 차, 이게 밑에 잠재해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끄집어낼 수 있는 계기가 주면은 그것이 폭발하듯이 밖으로 표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심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고 순수하고 또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이다.
그것이 왜 어른이 되면은 그것이 다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동심이 계속해서 그 위에 그런 것들이 더 씌워지니까 이게 밖으로 튀쳐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벗겨진 분들이 많이 벗겨진 분들이 여기 앉은 분들이에요. 가장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아동문학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만 읽는 문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어른들도 일본에는 어른들도 동화를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문학이고 가장 사랑의 문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끝인사까지 함께 뭉쳐서 마무리해 주신 우리 하충호 선생님의 오늘 말씀, 진한 감동과 또 울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또 여러분들이 또 오늘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하나하나를 반추해 보면 또 더 나은 작품을 향해서 매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짧았습니다. 제가 처음 네.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아니,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 많이 쓰시기를 또 응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동 청소년 문학가 협회에서 주관한 셋의 신간 낭독회 일부 내 입속에는 휘바람 새가 산다 동시집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부 성주희 작가의 비밀 교환 일기 동화책 낭독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구 아동 청소년 문학협회에서 주관한 2026년 5월 대구문학관 3시의 신간 낭독회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낭독할 책은 성주희 작가의 동화책 비밀 교환 일기입니다. 동화를 통해 아이들의 꿈과 사랑을 재치 있게 그려낸 동화 비밀 교환 일기의 작가이신 성주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이쁜 성주희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화면이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자,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중께 소감과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먼저 대구문학관 신간 낭독회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와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비밀 교환 일기라는 책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쁘고 설렙니다. 네. 아유, 얼굴도 이쁜데 말씀도 이쁘게 하십니다. 그쵸? 이제 먼저 성주희 작가의 양력과 낭독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주희 작가는요, 국어 교육을 전공했으며 말과 글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깊이 고민해온 작가시고요. 어린이의 삶에 가까이 닿는 이야기를 오래 쓰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계신 작가이십니다. 2017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내 다래끼 동화가 당선되면서 동화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우리 아파트 향기 도시로 제14회 소천 아동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하신 작가입니다. 성주희 작가가 지은 책으로는 걱정을 없애주는 마카롱, 돈방석 목욕탕, 수상한 저주 쪽지, 내 운명의 짝, 행운 상자를 개봉하시겠습니까? 욕천재의 비밀, 우리 아파트 향기도사, 내 다래끼 등이 있습니다. 성주희 작가의 비밀 교환 일기는 2025년 10월 13일 출판사 이츠북 어린이에서 출간된 작품으로 임나온 작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책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통해 주인공이 관계를 맺고 성장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지요. 주인공 채고가 믿음이와 교환 일기를 쓰며 진심을 표현하고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렸으며 성주희 작가의 대표작으로 꼽히죠. 성주희 작가의 비밀 교환 일기는 아이들의 관계 맺기와 솔직한 감정 표현을 다루고 있어
초등학교 3, 4학년 국어 교육 과정의 마음 짐작하기,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등의 성취 기준과 아주 잘 맞닿아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 외고를 졸업하신 걸로 아는데 당연히 공부는 잘하셨을 테고요. 어린 시절 작가님은 어떤 친구였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네, 저는 강연이 있거나 이런 자리에 설 때만 잠깐 외향적인 사람처럼 변하지만 평소에는 혼자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일이 아주 또렷하게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엄마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썼던 일기장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 일기장을 펼쳐보면 내가 이런 아이였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일기를 읽어보면 어린 시절의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잘 삐치고 또 속상한 일이 있어도 바로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사기 있는 아이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답답할 정도로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했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속으로 오래 생각하고 혼자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과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동화를 쓰게 된 것도 어린 시절부터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을 글로 꺼내는 일이 익숙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내성적이었던 성격 덕분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또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을 글로 꺼내는 일에 익숙하여 동화를 쓰게 되셨다는 작가님의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성주희 작가의 등단하셨을 당시에 제가 심사평을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서정호 동화 작가의 심사평을 잠깐 소개한다면 중략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세대 간 갈등과 화해 과정을 따스한 시선과 재치 있는 필치로 그린 수작이다. 자칫 식상해 보일 수도 있는 소재를 탄탄한 서사로 녹여낸 역량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상당히 공을 들여 씀직한 치밀한 구성과 절제된 유머에 걸맞은 구수한 입담도 돋보였다. 문학의 사명이 인간성 옹호에 있다면 그런 면에서도 이 글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인물 묘사에 과장으로 보이는 대목이 몇 군데 있지만 그것이 작품의 완성도를 흠집내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 당선을 축하하며 앞으로 더 무게 있는 소재도 거뜬히 소화해낼 수 있는 큰 작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평이셨어요. 마치 심사평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한 해에 한 편꼴로 열심히 작품을 발표하고 계신데요. 일상에서 창작으로 넘어가는 작가님만의 어떤 루틴이나 창작 에너지가 또 어디서 나오는지 노하우가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일상에서 창작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힘은 오히려 글을 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등단을 했는데요. 그때는 글쓰기에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한정됐습니다.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에 글을 썼는데요. 어쩌다 낮잠을 2시간 정도 길게 자는 날은 정말 행운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천국이 열린 것 같았어요. 오전 시간을 오롯이 글을 쓸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그 시간은 없던 창작 에너지도 생겨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매일 글이 잘 써지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글이 너무 안 써져가지고 전에 썼던 원고를 수정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인터넷 기사를 읽으면서 멍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중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든 글과 함께 있으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작은 특별한 영감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꾸준히 앉아있고 쓰고 고치는 시간이 작품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성주희 작가님이 공부 잘했다는 말에는 아직 답을 안 하셨는데요. 아이 키우면서 자투리 시간에 집중하여 글쓰기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말씀에서 이제 그만큼 절실한 상황이 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저는 공부 잘하는 친구와 글 잘 쓰는 작가는 역시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는가 봅니다. 자,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메신저가 더 익숙할 텐데 굳이 비밀 교환일기라는 아날로그적인 소재를 선택하신 또 특별한 작가만의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제가 이 작품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집필을 시작할 때도 사실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세대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손글씨로 일기를 주고받는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썼던 일기장을 다시 보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 일기장에는 단순히 글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감정, 분위기, 상황, 심지어 제가 어떤 마음으로 글씨를 썼는지까지 희미하지만 분명한 자국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됐다고 해도, 아니 오히려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아날로그 감성이 더 귀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느림 속에서 마음이 한 번 더 걸러지고 생각이 정리되고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더 조심스럽게 담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상담의 기법처럼 이렇게 오래 생각하고 또 들여다보고 이러다 보면은 또 본인 마음속에서 응어리졌던 것들이 풀리고 또 미해결 과제가 해결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글쓰기 프로그램, 글쓰기 테라피 이런 것들이 또 성행하기도 하죠. 자,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예, 요즘 시대에 관계 맺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관계 맺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감의 기술은 무엇인가요? 또 이 책을 쓰실 때 가장 신경 써서 담아내고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책을 읽은 친구들이 마지막 책장을 딱 넘길 때, 덮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책을 덮기를 바라시나요? 네, 일단 저는 공감의 가장 기본은 듣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문해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청해력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무슨 마음으로 저 말을 하는지 헤아리며 듣는 능력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은 어른이 듣기에는 좀 사소해 보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아주 큰 일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나를 안 봐준 일, 급식 시간에 혼자 앉게 된 일, 누군가 무심코 한 말에 상처받은 일. 어른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하루 종일 마음을 흔드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쓸 때 그 정도 일로 왜 그래? 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큰 문제일까를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책 비밀 교환 일기에서도 그 점을 가장 신경 썼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우습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는 아주 진지한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도 담고 싶었습니다. 네, 작가님의 청해력과 또 따뜻한 시선이 작품 속에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기하면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사생활이란 영역으로 볼 때 선뜻 일기 검사하기를 망설인다고 하는데요. 최고와 믿음이는 이성 친구 간인데 어떻게 비밀 교환 일기를 쓰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 비밀이라는 키워드는 좀 자칫 무거워질 수가 있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경쾌하게 풀어내기 위해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일기를 거의 의무적으로 썼잖아요. 방학 숙제로 밀린 일기를 몰아서 쓰기도 하고 선생님께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방식이 무조건 좋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분명히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고 억지로 쓰는 일기가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글쓰기에 멀어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일기 쓰기에 좋은 점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기는 나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겪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하루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나를 이해하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실제로 단짝 친구와 교환 일기를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일기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가끔 들춰보면 그 시절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고민을 했는지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힌트가 보일 때도 있어요. 희미한 잉크가 선명한 기억보다 낫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기억은 아무리 선명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기록도 언젠가 내 삶의 어느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와 믿음이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 교환일기는 단순한 소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알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통로로 만들었습니다. 네, 일기와 같은 기록이 서로 이해하는 통로가 되어 자기 마음도 알고 상대도 이해하게 되는 거군요. 예, 동화 제목에 비밀이 풀리는 듯합니다. 예, 최고와 믿음이가 오해를 풀고 다시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비밀 교환 일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죠, 작가님? 예, 직접 말로 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것의 차이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과 글의 가장 큰 차이가 휘발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내뱉는 순간 사라지니까요. 물론 상대의 마음에는 남을 수 있지만 형태로 남지는 않습니다. 반면 글은 물성으로 남습니다. 종이에 적힌 문장은 다시 읽을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또 글은 읽는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오늘 읽었을 때와 내일 읽었을 때 같은 문장인데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글을 쓴다는 것은 말보다 품이 더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생각하고 지우고 다시 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 한마디의 무게보다 한 문장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비밀 교환 일기에서도 최고와 믿음이도 그 과정을 겪습니다. 말로는 꺼내기 어려웠던 마음을 글로 적으면서 자기 마음도 알게 되고 상대의 마음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네. 작가님의 의도에 따라 두 주인공의 편지 내용을 하나씩 낭독해 보겠는데요. 네. 작가님이 믿음이를 한번 네. 믿음이 역할을 한번 해봐 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고에게 교환일기를 적자는 내 제안을 선뜻 받아준 네가 참 고마웠어. 네가 무슨 이야기를 적었을지 궁금해서 읽기 전부터 정말 설레더라. 그런데 안에 적힌 내용을 읽고 내 마음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휴지 조각 같아졌어. 유치원에 다닐 때 애들이 나를 돈가스 돈미듬이라고 놀렸거든. 믿기 힘들겠지만 그때는 내가 심각한 비만이었어서 애들이 걸핏하면 날 놀려댔어. 그런데 하필 네가 나에게 제일 처음 적어준 내용이 돈가스 이야기더라? 혹시 내 예전 별명을 알고 일부러 놀린 거니? 만약 그렇다면 난 더 이상 너와 교환일기를 적을 이유가 없어. 서로를 더 알아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수단이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일기는 여기서 줄일게. 믿음이에게. 믿음아, 내 농담이 너에게 상처가 되었다니 정말 미안해. 분명히 말하자면 나는 네 별명이 돈가스였던 걸 몰랐어. 그냥 웃긴 농담으로 너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을 뿐이야. 급식 시간에 네가 울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그래도 네가 용기 내어 이야기를 해줘서 난 참 기뻤어. 나를 믿어주는 느낌이 들었거든. 나도 용기 내어 내 비밀 얘기를 하나 해볼게. 나는 개가 무서워.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야. 개뿐만 아니라 아주 조그만 강아지도 무서워.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어. 강아지를 보면 나를 막 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내가 널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학교 가는 길에 강아지가 나타났을 때 네가 날 도와줬기 때문이야. 너는 겁쟁이라고 나를 놀리지 않았어. 그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고 그 뒤로 자꾸 네가 생각났어. 너에게 솔직한 내 마음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내 글을 읽고 네 마음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네, 초등학교 시기에는 아무래도 감정의 표현이 서툴기 마련인데요. 서툰 진심을 가진 아이에게 혹시 작가님만의 화해 레시피가 있다면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저는 아이들에게 서툴러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음을 처음부터 능숙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어른이 된 저는 지금도 제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속상했다고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동안 제가 쓴 작품을 돌아보면 아이들이 갈등을 겪은 뒤에 결국 자기 마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장면이 많더라고요. 그건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러지 못했던 후회와도 연결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랑 친하게 지내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절교하자는 쪽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전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그 친구와는 사이가 완전히 멀어져 버렸고요. 가끔 그 친구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속마음을 직접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니면 편지라도 써서 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리고 저만의 화해 레시피는 좀 단순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사람 마음이 조금 풀리잖아요. 물론 음식 하나로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해하고 싶을 때 갈만한 맛있는 음식점을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따로 모아뒀어요.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에게도 화해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작은 행동,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함께 먹는 맛있는 간식 하나가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인데요. 저도 맛집을 검색해서 작가님을 따라 보험 하나 들어놓을까 합니다. 예, 책을 읽다 보면 제목도 그러하지만 작가들이 붙인 주인공들의 이름에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책에서도 주인공 이름이 최고, 최고, 네, 좀 비슷한 발음이 되겠죠. 믿음, 네, 인 것이 좀 인상적입니다. 혹시 이름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선이나 상징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작가님은 이름을 장명할 때, 창작하실 때 또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요? 네, 저는 동화를 쓸 때 주인공 이름 정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정해져야 글을 쓸 수 있거든요. 물론 대충 정했다가 나중에 바꾸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처음 정한 이름을 끝까지 가져가는 편인데요. 이름은 인물의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작품의 결이나 주제에 맞게 지으려고 해요. 때로는 작가의 의도를 살짝 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책 중에 걱정을 없애주는 마카롱이란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왕기호입니다. 기호의 친구 이름은 오해소고요. 이름만 봐도 작품의 주제를 대략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면 자기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에서는 오히려 힘을 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사실 비밀 교환일기의 최고와 믿음이는 처음부터 거창한 의미를 생각하고 지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조금 힘을 빼고 컴퓨터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향하는 대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자분들이 장명 센스가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셈인데요. 다 쓰고 나서 굳이 의미를 붙여보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최고로 중요한 덕목은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와 믿음이라는 이름이 작품과 잘 어울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작가님이 이름 지을 때 이제 얼마나 고민을 하시는지 그냥 얻어 걸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작가님이 혹시 그 고민에 빠졌을 때 또 외롭거나 또 작가님이 뭔가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힘이 되어준 책이나 그 질문 하나 하고요. 또 작가님의 다음 행보와 작가님이 사랑하시는 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전래동화나 백과사전, 위인전 같은 책만 있었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 생일이 되면 동화책을 한 권씩 사주셨어요. 그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였는데요. 나무가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 저는 정말 믿었어요. 그 믿음이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들어주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거든요. 저는 어린이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실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세상이 늘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온전히 내보일 수 있는 믿음직한 존재가 세상 어딘가에는 꼭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밀 교환 일기 속 최고와 믿음이도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제가 등단한 지 10년째 되는 해더라고요. 돌아보면 그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글을 쓰고 거의 매년 책을 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늘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원고가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이 이야기가 과연 책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한 적도 많았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쓸 수 있었던 거는 제 이야기를 읽어주는 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제 계획은 지금처럼 꾸준히 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 그리고 제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의 마음을 오래 바라보고 그 마음을 책 속에 담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주희 작가님과 함께 2025년 출간된 동화 비밀 교환 일기에 대한 이야기와 성주희 작가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나의 고민을 온전히 들어주는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어린 친구들을 성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가 되겠죠. 여러분의 일기장에도 더 솔직하고 예쁜 이야기들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바쁜 시간 내어 귀한 말씀 나눠주신 성주희 작가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작가님들, 시민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대구 아동 청소년 협회가 준비한 3시의 신간 낭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